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대권 여론조사에까지 깜짝 등장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불고 있는 쇄신과 세대교체 바람,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주요 전국 현안,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앵커멘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준석 후보가 대권 여론조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문항에 보기에 이제 자신을 넣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정당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현행 헌법상 만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로서의 연령 자격은 없지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아예 주관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대권 주자로 꼽은 분들이 이제 계셨던 것 같고요. 아마 갤럽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조사기관들은 객관식으로 조사를 해서 언론사나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전에 보기를 이제 정하죠.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제 주관식을 해서 그 중에서 상위권 후보들을 객관식으로 이제 보기에 포함시키는데 갤럽은 아예 오픈해서 주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준석 현상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헌법상에 그 내년 대선에 이준석 후보는 만 40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 자체에 출마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항,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할 후보들을 선정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아예 뺄 텐데 네. 주관식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를 꼽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대략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는 대표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까지 올라간 그런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존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 자격이 선거 나이 제한이 아마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만큼 국민들의 이 욕구와 욕망이 대단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은 역대 유권자들의 선택, 역대 선거를 대선을 봤을 때는 미래형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꼭 유권자들이 뽑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의 어떤 향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젊은 세대로서의 그런 그 욕구와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 거죠. 그것은 기존에 이준석 후보가 빵선 아닙니까? 영선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지방자치제 경험도 없어요. 물론 정치 경험은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현재의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의원들을 기득권으로 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득권을 혁파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준석이라는 후보에게 국민적인 어떤 그런 향후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욕구와 욕망이 많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께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자체는 좀 몸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자기가 대표 선거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내의 중진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기성인들의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이러다가 나는 완전히 다 물러나는 거 아니야?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제 대표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이런 청장년층과의 조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러나 하여튼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마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그 넥스트의 대선에 있어서 상당히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자기를 관리할 겁니다. 아마 대선 주자로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우리 정치가 굉장히 저는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만난 적도 호불호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여야의 정치적 경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상당한 변화,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후보의 대선 여론조사 깜짝 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중에 주목할 만한 게 또 하나 있던데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권 유지를 원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야당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유지냐 이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권 교체 의견이 50%, 정권 유지 의견이 36%로 4.7 재보궐선거에 압승, 대략 한 그때도 꽤 많은 격차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14%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이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도 반영이 된 수치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아직까지는 뭐 이전보다는 눈에 띄는 행보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치 무대 데뷔는 아직 안 한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언제쯤 데뷔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가 누구하고 만났다는 사진을 오픈하고 말이죠. 공개하고 또 이제 강릉 가서는 시민들이 같이 먹는 식당에 가서 뭐 룸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걸 공개하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이제 전원이죠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전원에 따르면은 자기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윤희숙 또 권선동 이런 의원들을 직접 만났고 그것이 이제 공개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그 전에 어떤 연막적 성격이라 그럴까요? 또 이미지 자체를 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좀 가리고 있나 그러면서의 어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유지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준석 바람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태의연한 것이죠. 그리고 제3지대라는 것은 국민의힘 기성정당이 특히 야당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야권의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제3지대의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준석 바람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 그럼 국민의힘은 상당히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빨리 들어가서 이준석 바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이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보의 단계를 놓고 본다면 잠행의 단계는 이미 벗어났고 공식 출마 선언, 그러니까 잠행과 공식 출마 선언의 이 중간 정도쯤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윤석열 전 총장도 마음이 좀 급해졌을 거예요. 과연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비정치라든가 그런 안티 정치에 입각한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물론 뭐 100%, 500% 이준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바람으로 봤을 때는 만약 공정한 룰을 정하면은 다른 후보들도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당내에서. 그러면은 빨리 당내 들어가서 경선을 하려면은 경선 조직도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 영향도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이건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과연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러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그 정의라든가 공정 이러한 이미지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허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윤석열의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겠죠. 예. 네, 일단 오는 11일 국민의힘에서 새 당대표가 뽑힌 이후가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근 그 대선 주자 그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3월 달에 검찰에서 이제 나오면서 지지율이 강세를 보였고 4월 7일 보궐선거 승리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출마 선언이 좀 지체되면서 지지율이 4월, 5월에는 조금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흥행이 되고 본인의 지지율은 좀 빠지면서 아마 입당의 시기를 조금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변의 조언들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6월 10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6월 중에 입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뭐 물론 이 여론조사라는 게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거고 이게 정확히 맞다 뭐 여러 여론조사 방법이나 기간이나 통계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여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양강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강구도는 지금 형성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위를 오차 범위 내에서
달리고 있고요. 자동응답 방식인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의 추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흥행이 되고 또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소속 정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본인의 지지율을 얹어서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그랬죠. 이제 본인의 지지율은 작았지만 국민의 힘 지지율이 이제 오르면서 또 흥행이 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흡수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최근 들어 양강구도긴 하지만 한 3월, 4월 달에는 독주를 했던 그런 지표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지지율이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의 그런 추이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인이 뭘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샤이한 보수 표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특히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치로 나오는데 조사 기관의 하우스 이펙트도 있겠지만 일단 전화 면접 조사의 공통적인 흐름은 아직은 샤이 야권 표심 또 지금은 야당이 보수기 때문에 샤이 보수 표심이 남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층만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응답 방식은 좀 비밀 투표 방식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름을 직접 뭐 들리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버튼 방식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지지층도 많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층의 이제 규모가 좀 전화 면접과 ARS 조사가 다른데 나중에 선거가 다가오면 점차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현재는 그 추이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법에 따른 차이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양강구도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여권의 견제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를 얘기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비정치 영역에 있었단 말이죠. 비정치 영역에 있었는데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검증을 하겠죠. 특히 정치적 공세가 심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조국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대거 검사들을 투입해왔고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부분들을 파헤쳐왔고 조국 전 장관과 검찰 개혁의 동의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뜬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자. 봐서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가족 비리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냐? 그런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는 뭐 결백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던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는 부분들이 허상이었다, 이미지였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정치권이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는 뭐 결백하다 그러니까 어떤 대비책을 갖고서 정치권에 하여튼 뛰어든다. 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뭐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게 결국 처가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는 2012년도인가요? 이 장모인 최 씨가 혐의 없는 거로 했죠. 이건 뭐냐면은 요양병원에 이제 2억이라는 걸 투자했는데 최 씨가 투자했는데 공동이사장이었는데 그 요양병원이 예를 들면 불법으로 부정수급을 한 겁니다. 22억을.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공동이사장이라든가 그 지도자 그쪽의 관리자는 실제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최 씨라는 장모 최 씨라는 분은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받아서 자신은 그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받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 부분 쪽에서 검찰에서 무혐의다 했는데 다시 최근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이제 의원이 고발하면서 이게 검찰에서 다시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틀렸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해서 지금 얼마 전에 구형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 결과를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련법상 요양병원 같은 병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데 의료인이 아닌 그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웠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요양급여를 타냈고 네. 그런데 관련자들은 함께 세웠던 관련자들은 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검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 씨 외에도 지금 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각종 수사가 있잖아요. 대형 비리 수사. 여기서 그러면 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이 이제 드러났을 때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국민적 검증이 시작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점은 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이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내로남불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나는 내로남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 측, 여권 측에서 견제가 커지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관련된 그래픽이 있겠지만 좀 띄워주시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일체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사실 그 동안에 윤석열 전 총장은 다른 뭐 고건 또 반기문 뭐 이런 과거의 이제 잠룡들에 비해서 좀 정무적인 발언 또 출마의 뭐 시기 이런 고민들이 다소 정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무적인 발언이 아니라 좀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여야의 좀 걱정스러운 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재호 의원도 그 정도 공격을 갖고 도를 넘었다고 하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는 7월 2일 날 이제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3년 구형을 했는데 7월 2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죄가 되면 이제 지지율이 또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무죄가 되면 과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것처럼 또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고 7월 2일 날 선거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이 가까워 오고 윤 전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본격화할수록 이런 공방은 좀 더 치열해질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연장선상에서 일단 오는 11일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가 이런 대선 정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대전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충청 대망론이 유독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의 고향이 충청동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위원장 별이라고 얘기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마저도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바뀌잖아요. 새로워지면은 새로운 사람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인물에만 매달리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도 새로운 인물 구하기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주자들이 뛰어드는 거죠. 그럼 경선판이 아주 흥미로워지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누구죠? 주호영 또 나경원 후보들이 거론하고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거론하지 않고 다른 공교육이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자기끼 있는 거죠. 내가 당대표 할 때 이런 걸 하겠다는 자기끼 있는데 주호영 나경원 후보는 이제 저희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것, 아니 자기끼 아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선 정권 교체를 하겠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기대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전에는 비교가 안 됐었는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에서 비교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자신 있고 당차게 나가네.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판단들을 더 경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준석 후보와 다른 후보 간에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실제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낄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송영길 당대표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충청 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조국, 훼손 사건 이것 빨리 조속히 이 범인을 잡아서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연계해서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띄운 다른 후보와 달리 이준석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내걸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그 영상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민의힘 당권과 관련한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습니까? 컷오프에서 이제 1위를 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그 이후에 더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컷오프 전에는 대략 한 10에서 15%포인트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컷오프 이후에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한 20-30%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뭐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격차가 지금 크기 때문에 당심이 70% 반영이 된다고는 이제 합니다만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1위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뭐 이런 대전 충청에서 합동 연설회를 보셨지만 추격하고 있는 나경원 또 조호영 의원,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 등 이제 당 바깥에 있는 대권 주자들을 언급하면서 추격의 이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정책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이 계속 주요하게 영향을 미쳐서인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차 예비 경선과 달리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11일 본 경선에서는 좀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와 당심이 5대5였다면 지금 2차 경선에서는 본 경선에서는 지금 당심이 70%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30%인데 이 당심의 70%가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봤을 때 결국은 당원들이 많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먼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준석 후보가 한 발언입니다.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먼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 정치권에 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는 호가호위했던 주변 세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반민주성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라는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그건 얘기 못하는, 거기까지는 못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 탄핵이라는 문제는 탄핵의 강이라 그러는데 이미 국민들과 모든 상식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탄핵했고 지금도 그 탄핵이라는 문제는 거론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저게 거론되고 있는 탄핵의 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이준석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메시지로서 이걸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점은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되는 것이죠. 아주 비교되는 것이고 아마 저는 대구 경북의 당원들도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보여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국민의힘의 어떤 갖고 있는 기존의 보수 정치 세력이 갖고 있던 이런 어떤 그 냉전 보수라든가 뭐 신자유주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과거의 박정희의 향수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문화 이런 부분들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과연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그 넘는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의 이념을 무엇을 제시할 것이냐. 단순하게 공정이냐 정의냐. 과정에 있어서 평등만 얘기하는데 결과의 평등은 또 없단 말이죠. 이런 점들은 이제 향후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내놓을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과거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런 탄핵의 강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했다. 이런 점들은 나는 전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름의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대구 경북 지역도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지역의 인구 분포가 전국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당원 비율은 대구 경북이 30%나 되거든요. 네, 대표님 굉장히- 잠시만요. 그런데 이 그 지지도 자체가 조사 기간을 보면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 발언을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조사인 거죠. 네. 예, 아직까지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의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없는데요. 아무튼 직전 여론조사는 보시다시피 격차가 크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그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사적인 재평가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마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의제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회고적 이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논란이 회고적 이슈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회고적 이슈인데 여기에 매몰돼 있다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이든 아니면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데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까지는 뭐 사면이라든지 탄핵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상외의 발언을 했는데 이후의 여론조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다른 중진 후보들보다 여론의 지지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다른 중진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 망해가는 길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칼라와 이준석 인물이 아니라 이준석 이렇게 돌풍을 만든 것은 결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촛불 이후에 어떤 이러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해서 과거의 꼼수 이러한 것을 이기겠다. 그러면 더 지지율이 전 떨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좀 결국 들어보면 앞으로 대선 전국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 열어놓고 봤을 때 오는 11일 국민의힘에서 누가 새 대표가 되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